먼저 그러면 뉴스부터 한번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이주 기자의 발언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죠. 좀 말하다가 좀 네. 아니 무슨 방산이 돈 버는 거 좋은 거는 다른 데서 할 때. 우리 말고. 네. 근데 우리가 할 때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 위협이 생기면 코스피가 빠져버리는데 그게 뭐 무게 좀 판다는 게 뭔 호재성이 네, 있겠어요? 난 얘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안 혼내시길래. 네, 어떻게든 저는 좀 보호해주고 싶었으나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안보 위협은 원래 남의 나라 안보 위협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의외로 방위 산업에 대한 ESG적인 측면에서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위 산업은 ESG 펀드에서 보통 배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소셜한 사업 아닌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소셜하게 방산 쪽은 이렇게 막 백린탄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량 살상 무기 쪽은 좀 배제가 되는데 반인류적인 거는 안 되고 나머지 산업들은 좀 ESG 펀드에서도 좀 사도 된다라는 쪽으로 좀 변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양면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만약에 받을 때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는 것 역시도 방위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축일 텐데 그거를 또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럼 다 같이 그냥 세계 평화를 잘 지키자고 말만 한다고 해서 정말 다른 나라들이 모두 다 동의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냐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무기를 내려놓는 건 좋은데 그럴 일이 없다고 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엇인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서로 무기가 많으니까 서로 전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서로 낭비긴 한데. 그런 낭비가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된다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한국 방위산업 업체들이 좀 수익을 내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는 0.9%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2.76%. S&P 500은 1.86%. 꽤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걸 두고서 좀 아무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약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정도로. 약하다고 보기에는 뭐 메타 같은 경우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했고 그 거대한 기업이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쪽 이제 AI와 관련된 클라우드 쪽이 33% 성장을 했는데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33%가 올랐는데 앞으로 더 성장하긴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주가가 내렸다는 거는 그냥 내리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뭐 그런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 증가를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빅테크들의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 경기 침체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주가는 오르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 M7이 오르는 거고 M7과 그 친구들이 오르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그 뭐 첫 번째 뉴스와 바로 연결되는 얘기가 메모리가 좋은 게 아니고 AI하고 관련된 메모리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이렇게 뭐 허투루 얘기하면 예측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은 경기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선행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MI 뭐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대충 보고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가 다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PMI는 완전히 꺾였거든요. 근데 메모리 회사들의 주가는 잘 갔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게 갔냐? 그 빅테크들이 돈이 안 되는데 AI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메모리가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 얘기를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첫 번째 뉴스는 그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세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이전에 잠정 실적은 나왔었는데 세부적으로 반도체 쪽이 얼마 벌었나 네. 이걸 보려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이 안 나왔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 DS 부분이 반도체 쪽이거든요. 3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3조 8천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네. 그 하이닉스가 7조가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하이닉스가 7조를 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3조 8천억을 번 거예요. 반토막이네. 반이네 반. 와 이거 예전이면 상상할 수 없는 굴욕. 굴욕이죠. 네. 이 숫자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전에 뭐 구조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게 반도체 업사이클의 그 MX는 이제 휴대폰 쪽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는 진짜 이거는 메모리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삼성전자를 버티게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그 HBM 들어갈 거다. 네. 네. HBM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간다는 거의 확정적인 뉴스 아니에요? 근데 이번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얘기 벌써 계속했잖아요. 거의 다 됐다고. 그 얘는 된다. 아 됐다? 뭐 그런. 근데 어제도 그 네.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지금 뭐 HBM의 비중이 뭐 그 4분기에는 몇 %로 늘어날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네. 고객사 납품은 얘기를 안 해요. 원래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냥 조용하게 납품하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막 그 얘기만 계속 하더니 이번에 4분기에는 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요 고객사의 품질 테스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해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고객사에 납품한다는 얘기를 원래 안 하는데 네.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도 참 절실한 거예요. 워낙 그거에 대한 외부적인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주요 고객사라 그래봐야 뭐 어딥니까? 엔비디아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한 것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4분기에 판매하기로 했다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지. 판매 확대가 전망된다? 이게 계속 그런 얘기만 하기에는 좀 굴욕적입니다. 네, 조금 없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어제 주가도 그 얘기 나오니까 거의 그 6만 1,000원까지 올랐다가 네. 네. 다시 5만 9,000원대로 내려온 것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한 5만 8,000원 정도 됐었어요. 예. 근데 이 얘기 하니까 6만 1,000원 정도 네. 이제 HBM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5만 9,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좀 아쉽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 쪽은 투자를 축소하겠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파운드리는 2030년까지 TSMC 넘어서겠다라고 야심차게 가고 있었던 건데 격차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투자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네. 근데 뭐 줄이는 게 필요하긴 할 거예요. 이게 고객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렇게 마냥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비용 측면에서는 좀 맞는 것 같고 네. 하지만 그 파운드리 쪽의 모멘텀은 좀 약해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객사가 요구할 경우 삼성 파운드리 대신 TSMC 공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네. 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패키징 쪽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서 삼성도 할 수 있는데 고객사가 원하면은 안 하고 자기가 안 하고 TSMC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고객사가 해달라는데 지가 뭔데 야 그거 아니면 안 받아요. 그럴 입장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그 패키징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의 되게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드는지를 예전에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고객사가 원하는 거를 완벽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는 고객사가 갑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진짜 그 메모리하고 그 연상기가 하나의 칩처럼 작동해야 되는 게 AI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 메모리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는 동작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처럼 만들어주는 그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삼성전자만 문제가 아니라 하이닉스도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합을 맞춘 게 2013년 그때는 AMD부터 시작해서 합을 맞춰 왔는데 네. 그게 그 뒤로 가면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 엔비디아만 영원히 혼자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합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근데 약간 요거는 AI 칩 관련해서는 이제 다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추세잖아요. 이게 뭐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요것도 통합되다가 다시 막 분리되다가 다시 또 통합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도 옛날 맨 처음에는 다 하나에서 그냥 컴퓨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계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 조립식 막 유행하면서 다 따로따로 부품들 각자 만드는 회사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다 다시 요즘은 그냥 막 조립해서 하는 사람 뭐 없진 않지만 별로 없고 대체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하나의 기계처럼 다시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AI에도 반드시 온다. 이건 이제 깊은 통찰. 위즈덤 칼리지. 두 번째 뉴스? 위덤 칼리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힌트. 위즈덤 칼리지의 7번째 강사 정프로입니다. 반도체 부분 강사. 갑자기 신뢰가 확 떨어지죠? 아니요, 돈 내고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예, 두 번째 어제 뉴스 갑니다. 현대차 신형 수소차 컨셉 공개했습니다. 그 제가 내년에 수소차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확정을 못해서 그런 거지 뭐 주워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컨셉한데 그냥 구경이나 한번 하시죠. 이 디자인 어떠세요? 이게 수소차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은 정프로님께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가장 정확하니까요. 예. 일단 모양만 봐서는 저거는 이제 좀 강한 좀 뭐 흔히 얘기하는 남성미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한 디자인인데 수소차랑 컨셉이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왜냐면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SUV 중에서도 약간 좀 날렵하게 빠지는 그런 예를 들면 포르쉐 뭐 카이엔 같은 디자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거는 딱 그냥 무슨 저 팰리세이드나 뭐 이런 쪽 친구들이잖아요. SUV 예. 근데 수소차라는 건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일종의 전기차 아닙니까? 네. 그 전기차 그리고 이제 친환경 요 이미지인 건데 저 친구는 딱 봐도 친환경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냥 저 뭐 좀 디젤 좀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없어 나 아니 힘들잖아.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아니요. 근데 제가 이 차에 대한 평을 누가 해달라 그랬을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진짜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넥소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성을 좀 많이 강조를 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차는 뭔가 좀 친환경성보다는 좀 강한 그러니까 SUV 오프로드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이게 수소차의 이미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나 인사이트? 뭐 저랑 맞다고 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뭐 저랑 공감대가 형성되시네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소차가 좀 나올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럼요. 네, 우리나라 수소생태계는 수소는 대부분 원래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저장, 운송 이쪽이 다 인프라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거의 우리 일반 국민들이 수소에 대해서 인식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접하는 게 이제 차인데 뭐 예를 들면 휘발유다. 그럼 휘발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관심 가질 이유가 차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수소차가 좀 나와줘야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수소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수소차가 나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주행거리가 650km가 넘는 650? 예, 예. 되게 길다 그죠? 근데 원래 600 넘었어요 수소차는. 근데 그 본질적인 연료연지 기술의 발전이 없다. 스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거에서 조금 개량된 정도라 원래 그 다음 세대로 만들려고 했던 연료연지에 비해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많이 진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소차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의 문제는 수소냐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차 기술도 좋아져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네. 수소차는 그 정도가 안 돼 있다. 아니 근데 나 수소차의 진짜 문제는 이 스펙에 좋아. 네. 충전소만 많고 충전 시간만 짧아지면 나는 수소차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여의도에 하나, 저 어디 상암에 하나, 이제 서울에도 뭐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니까 사실 보급이 어렵지. 만약에 전국에 주유소 비슷하게 깔려 있고 네. 그냥 어디서든 맘먹으면 뭐 한 2분 안쪽에 충전만 되면 나는 이 정도 650km 가고 이 전기차랑 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예. 이 정도면 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수소 연료 자체가 막 좋아지지 않더라도 네. 충전 인프라만 좋아져도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보급이 되냐면 네. 차가 나오면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도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보 보조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차가 나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관심 가지면 충전소가 쭉 늘어납니다. 그 차가 좀 안 팔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충전소 만드는 게 쭉 정체가 돼요. 네. 그리고 그 정체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로님 말씀대로 이번에 또 차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이거 수소에 관심을 좀 갖게 되면은 또 거기에 뭐 정부 예산이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네. 그러다가 충전하기가 점점 편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사고 그러면 선순환 구조로 그렇죠, 그렇죠. 가는 네. 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워낙 수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전기차가 판매량, 그러니까 증가율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소차가 이번에 뭐 내년 새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사고 저 차도 사고 하면서 수차를 막 하면 관심 막 높아지면서 와 그러면 이제 인프라도 좀 깔아야 되겠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동력이 생기고 해야 될 텐데 한 대가 나오는 게 수소차 네. 섹터에서. 네. 근데 다르죠. 신차인데. 그러니까 신차가 나왔는데 너무 선택권이 여러 개 고를 수 있는 게 있는 게 없다는 아니라.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수소 연료 전지차 뭐 카테고리에서는 한 두 대밖에 없는 거지만 넥소랑 얘밖에 없는 거지만 또 뭐 넓게 전기차처럼 이렇게 본다면 뭐 또 괜찮지 않나? 네. 하여튼 뭐 이건 뭐 크게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여튼 새로 수소 연료 전지차가 나온다. 네,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이거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네. 테마주 분명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테마주는 그때쯤에서 또 움직일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그 협력업체들 네. 리스트 네. 쭉 나올 거고 뭐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 나오는 차 이름이 이니시움이에요. 이니시움? 네, 컨셉 이름입니다. 컨셉 이름이.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고려아연 이슈. 아하, 여기 참. 그 지겹다라고 하기에는 진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안 다루려고. 네.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언론에선 진짜 많이 다루는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은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막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갑자기 이제 그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는데 네. 30% 할인 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줄 건데 주가에서 30% 낮은 가격에 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게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1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1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그대로 진행이 되면 더 떨어질 겁니다. 한 60 얼마까지 떨어질 건데 네. 그러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주주들의 주가가 150만 원 가던 거를 60만 원까지 떨어뜨리려고 그런 이런 진짜 이 상황을 보면 네. 이런 상무 새끼가 어딨나 싶은 네. 정도의 일이잖아요. 근데 언론에선 시끄러운데 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조용하냐면 내 거 아니에요. 주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MBK도 많이 샀고 네. 그 고려아연도 많이 샀기 때문에 거기 남은 주식에서 예를 들어 패시브 펀드들 있잖아요. 네.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패시브 펀드 다 빼고 뭐 기관 빼고 뭐 이러고 나면은 그 유동 주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얘기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여기저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혼 소송할 때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은 네. 서로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네. 왜냐면 진짜 오늘 지금 제가 속된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개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네. 개싸움 벌어질 때는 소송은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소송하는 건 이제 나중에 뭐 법원 판결 받아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라는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그 유상증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한다고 심지어 금감원 부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그냥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이쪽도 개싸움인데 금감원도 참전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금감원은 네.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네. 불공정 행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 매수를 할 때 유상증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예.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 매수 할 때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 할 계획이 원래 있었다면 네. 원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개 매수할 때 거기 신고서를 내잖아요. 네. 나는 뭐 이런 이유로 공개 매수를 합니다. 이러고 예. 내는데 네. 그거 낼 때 니네 유상증자 할 거였으면은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법상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모르겠네. 그러니까 법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는 성실하게 써야죠. 네. 아 성실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위반이 되는지를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올라왔다 폭락하니까 폭락할 일이 있었는데 네. 니네가 이런 올리는 걸 했다면 그런 불공정 거래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불공정 거래일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금감원이 그 부분은 그냥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제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참전을 해서 기자회견을. 여기서 증권신고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보겠다. 네. 증권신고서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랑 또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감원은 뭐냐면 니네가 그 유상증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네.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써오라고. 뭐가요? 모르겠고 다 미흡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권신고서 네. 할 때. 이런 판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그냥 이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일 많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네. FN 가이드에서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우리 그래도 자본시장 쪽에서는 FN 가이드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차트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이게 FN 가이드 차트예요. 그게 이거 분쟁이 뭐였냐면은 그 이쪽 업무를 잘하시는 자본시장 쪽 대표들이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돈을 냈던 그 대주주는 화천기공이었습니다. 근데 화천기공 사위가 그거 뭐 이게 뭐 일종의 그러니까 동업이죠. 일을 하는 사람하고 투자자하고. 근데 거기서 뭐 그 사람들 뭔데 거기서 대표를 해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위가 이번에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네. 어제 신세계 정유경 회장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하더라도 정용진 회장이길래 아들한테 몰아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유경 회장이 됐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좋은 건데 네. 문제가 생겨서 MBK 같은 데 붙어가지고 분쟁 일으키잖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현대백화점도 동생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회장이 2명이에요. 회장이 2명이에요? 예. 사이가 좋을 땐 괜찮은데 사이가 나빠졌을 때 MBK 같은 사모펀드 붙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고려아연 얘기를 굳이 또 그랬던 얘기는 일종의 홍보인데 네. 다음 주에 양쪽에서 나올 걸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고려아연이랑 MBK 쪽이랑 양쪽에서 예, 예. 아, 그래서 저희가 한번 토론 한번 갑니까? 아유 뭐 토론으로 하게 되면은 싸움만 나니까. 아, 그럼 각각 우리 저 따로. 케이지에다 넣어놓고 아, 그쵸. 예,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주먹이 먼저다. 예, 그래서 한번 둘이 파이팅을 한번 좀 여러분이 근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 거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모두 토론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각자 인터뷰하는 걸로 논의가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뭐가 이렇게 싹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인터뷰한 내용들 앞에 모니터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살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되기를 파이팅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나저나 그 뭐죠? 그 체코 원전 얘기는 혹시 따로 안 전해주시나? 체코 원전 그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뺐는데 네. 그 체코 원전 전 그냥 뭐 이것도 체코 원전도 이것도 개싸움이거든요. 근데 뭐 시간 조금 말씀드려요. 간략하게 그냥 저 헤드라인 정도 수준만 얘기해 주시면 뭐 웨스팅하우스랑 그 프랑스 그 EDF라는데 거기서 이제 진정했잖아요. 네, 우리 네. 이대로 하지 말아달라 체코 정부에. 근데 그거를 이제 기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게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이 뉴스가 진짜 신청했다 그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체코 정부가 네. 우리나라 원전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경쟁사들이 그러니까 EDF라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데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이 프랑스 전력공사 EDF하고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원래 셋이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EDF하고 웨스팅하우스에서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고 해요. 음흠. 근데 이거를 계약을 하기로 했던 정부가 어느 정부냐고요. 체코 정부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진정을 기각한 데가 어디냐면 체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밖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비를 거니까 얘 검토해 볼게요라고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럼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내가 선정한 계약자인데 그거를 침해를 하겠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는 요 정도 하고요. 그러시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까요? 광고 안 하세요? 광고는 저희가 듣고 와서 조금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